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이번 개헌은 지방분권 개헌이 될 것이다. 비단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나온 모든 후보들이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약속한 공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지방분권이라는 가치는 전면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정치 권력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걸 가지고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 MBC 시사포커스는 지방분권이란 가치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고 또 왜 개헌을 통해서만 완성이 될 수 있는지 세 분과 함께 토론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함께할 세 분을 소개하죠. 먼저 박재율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공동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안철현 경성대 법행정정치학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재욱 신라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일단 지금 개헌 전국이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꽉 막혀 있습니다. 전혀 섞일 줄을 모르는데요. 지금 전국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박 의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시민들이나 또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느끼듯이 상당히 지금 국회가 깝깝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또 개헌을 반대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주었던 자유한국당조차도 지난 3월 26일 날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고 나서 지금 개헌에 대한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도 지금 일부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시기도 9월 달에 하자라는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하고 있는 또 진일보한 측면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대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사회나 언론이나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국회를 압박하고 또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가장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 교수님, 지금 이 개헌 전국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개헌 전국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개헌 때문에 굉장히 활발한 정치적 가능성이 지금 한국 정치에 열리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답답하면서도 저로서는 이번에 그 개헌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물론 그 개헌의 내용이 어떤 개헌이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87년 체제라고 얘기되는 지금 30년 가까이 이어져 공도 있고 과도 있는 이 체제가 이제 빨리 한 정리가 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이런 개헌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둘째치더라도 일단은 이루어져야 된다. 지난 30년의 개헌, 그 헌법 가지고 더 이상은 좀 쓸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박 교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10년이면 우리가 세상이 강산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 무려 30년 동안 헌법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의 어려운 문제들이 제도와 법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헌법이 30년 동안 이렇게 묵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국가 현실을 더 어렵게 만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비리 사건에서 보듯이 이 왜곡되고 비대해진 대통령 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치 발전을 이루기도 힘들고 또 중앙과 지금 지방, 특히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중앙하고 이와 같은 걸 극복하고 새로운 어떤 도시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반드시 이번 전국에서 분권 개헌만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4년 연임이다.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다. 이래서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다투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지방 분권인 만큼 이제 청와대 안도 나왔고 또 자유한국당 안도 나왔습니다. 이 안들이 얼마만큼 지방 분권이라는 이 가치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것부터 좀 파악해보고 문제를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일단 청와대 안부터 좀 한번 살펴볼까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청와대에서 발의한 3월 26일 이제 대통령이 발의를 했는데요. 청와대 안은 대단히 이제 구체적입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이고 조문까지 다 나왔고요. 되어 있는데 물론 지방분권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방분권 내용만 주요하게 살펴보면 우선 헌법 전문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전문. 헌법 전문이 사실은 헌법 전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하나의 그 지붕이랄까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명시한 것,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행정권 같은 부분들을 이제 강화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 자치 재정권도 특히 자치 재정권은 그동안 현행 법률에는 59조에 조세 법률주의라 그래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조례로도 일정하게 지방세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뭐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 그래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법률로서만 또 법률 위임만 받아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계가 분명히 좀 있는 것인데요. 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시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광역시도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대인 시군구부터 업무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시도에서 처리하고 여기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국가가 처리하는 이런 단계로 이제 보충성의 원칙으로 사무를 배분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주민 투표라든지 주민 소환이라든지 이런 게 법률로서 지금 되어 있긴 한데 요건이 대단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헌법적 가치로 성격을 시켜서 향후 법률에서 그 요건을 되게 완화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특히 재정 부분에서는 지방 재정 조정제도, 재정 자치권이 확대가 되면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 격차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가와 지방 정부 간 또 지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도 서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들어가 있고 이래서 상당히 어쨌든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은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보다 또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 또 개헌하겠다는 그동안의 대통령의 은명에 비하면 상당히 또 기대 못 미치는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예, 그래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당초 안보다 후퇴했다.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없고 자치 입법권도 현재 체계와 별다르지 않다. 이 약속이 턱없이 부족했다. 못 지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좀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뭐 어떤 것들이 좀 불만족스러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안 교수님. 의장님께 계속 여쭤볼까요? 서병수 시장께서 이제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물론 그 지적에는 합리적인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서병수 시장이면 지금은 특정 정당 자유한국당의 그 시장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됐죠. 후보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시장은 여야를 떠나서 입장을 좀 개진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여왔던 이 지방 분권 개헌에 대한 소극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좀 아쉽다. 같이 지적을 해서 한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자상의 안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특정 정당의 시장 후보로서 한 발언으로 돼버리는 것이지 시장님으로서의 발언에는 좀 못 미쳤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뭐 제가 조금 말씀드렸으면 핵심은 자치 입법권입니다. 이 조세 조례주의, 조례에 의해서 이 지방세의 세목이나 이런 것도 정할 수 있게끔 열어놓긴 했습니다만 그게 의무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법률 위임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무 부과나 이 권리 제한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율을 조금 높인다든지 또 뭐 그걸 안 하면 일정하게 벌칙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의무 부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별도의 법률 체계가 없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문을 연 것 같은데 문이 잘 안 열리는 구조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애매하게. 그래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치입법권도 기존 그 헌법이 117조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번에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령은 빼고 그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 법률에 무슨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여지는 좀 넓혀줬어요.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문을 열기는 열었는데 이게 문을 활짝 연 게 아니고 조금 지금 열어놓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똑같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 그래서 국민의 이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법률로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를테면 지역에서 무슨 정책을 하는데 주택 요금이 너무 많이 오른다 대학가 주변에 그래서 청년 정책을 위해서 그 임대 보증금을 상한선을 좀 둬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다 의무 부과가 돼버리니까 그런 걸 조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최근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부산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선박 때문에 그 선박의 벙커 시유를 대체 에너지로 바꾸게 한다든지 뭐 그게 더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걸 조례로서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국가에 요청해야 되고 국가에서 또 법률로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자치입법권인데 이 자치입법권을 기대보다 연방제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좀 정말 연방제 준하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기에 부합하는 데서는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논의되어서 강화돼야 된다. 이 말씀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법령의 범위 내에서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이제 확대했다라고 하는데
웬만한 법률들은 다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틈새 시장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뭔가 숙제를 더 내준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뭔가 좀 씁쓸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정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뭐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해 주셔서 뭐 청와대발 개헌안은 이 정도로 하고 자유한국당의 지방분권 안에 좀 놀라운 게 수도를 서울로 아예 명시하자. 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점은 부산 시민들이 좀 들으면 이거 지방분권이란 가치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 잠깐, 잠깐 뭐 먼저 하시죠. 예. 아까 우리 박 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그러니까 서 시장님은 확실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돼 있는 정당에서 내놓은 개헌안 예. 그것과 자기의 이 지방분권안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안은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이고 이 서 시장님 안이 더 이쪽에 있고 자유한국당 안은 또 이쪽에 있고 근데 소속은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이 의견 조율부터 먼저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아마 알겠습니다. 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다음에 보이고요. 한번 모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이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를 이제 법률로 문을 조금 너무 작게 열었다는 것인데 사실 이게 이제 그 만약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말조차도 없다면 사실은 이 조례가 법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의 법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그 고심 끝에 문을 활짝 못 열고 중간 정도로 일단 열 수밖에 없었고 그 이제 법률이 이게 지방분권이 이 헌법에 상징적으로 들어가고 지방분권의 이 기운이 만약 국회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 법률이 손봐야 될 법률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봐야 될 법률. 그런 법률의 정비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런 중간 정도로 그리고 또 개헌안이라는 게 이거 우리 뭐 이제 지방에서 또 분권 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지방민들이 심정으로야 그 뭐 혁명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못한 고심이 아마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측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어쨌든 그 권력 구조 문제에 지금 굉장히 집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그래서 권력 구조로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방 선거도 있고 지방민들을 의식해서 지방 분권 문제는 상당히 좀 그냥 지금 헌법 조항이라는 게 어차피 선언적인 거니까 예. 그런 선언적인 것은 동의해주고 넘어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정면으로 지방 분권 문제를 받아치고 나오는 이 분권안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이제 개헌안이 이 개헌안에 따르면 사실은 뭐 지금 조목조목은 없고 예.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면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국가의 통일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분권을 허용한다. 이 말은 그 아까 박 의장님 말씀하신 그 지방자치법 22조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법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을 딱 박아버림으로써 사실상 지방 자유로운 조례를 아무것도 제정 못하게 만들었듯이 예, 예. 이 말은 지방 분권을 사실상 별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 같이 들리고 예. 지방 정부 이건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방 정부라는 선언적 그 용어도 반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그냥 가야 된다. 연방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라는 말도 못 쓴다. 이런 식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를 서울로 못 박아 버렸고 자치 조직 입법 행정 이런 데 대해서는 내용이 없고 재정권만 너무 재정권을 부과할 경우에 빈익빈 부익부 자치단체별로 예. 이게 커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자치재정권에 대해서도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지방분권 이상으로 중앙 권력의 분권이 더 중요하다. 지방분권은 좀 놔두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중앙 권력의 분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제가 좀 놀랄 정도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지방 분권에 소극적인 혹은 어쩌면 사실은 반대하는 중앙 집권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이번 개헌안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사실상 선언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자유한국당의 이 지방분권 개헌안의 지방분권 문제는 저로서는 상당히 의외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권력 구조 문제가 어떤 식으로 타협이 되든 간에 나중에 실제 이루어지는 헌법 개헌 그 안이 지방분권 문제가 이렇게 되면 또 지방분권 문제도 자유한국당과 정부 여당이 또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박 의장님 같은 시민운동가들은 지금도 이것도 지금 불만인데 작게 열었다고 하는 판인데 여기서 또 자유한국당과 또 이 협상을 해서 더 줄여든다면 상당히 지방분권만으로도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박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워낙 저 두 분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박 교수님도 청와대 안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안, 그 지방분권 안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좀 청할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예, 드리겠습니다. 뭐 두 분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대략 뭐 저도 다 동감하는 부분인데 좀 몇 가지 빠진 부분만 제가 추려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청와대 대통령 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연방제 합의란 거, 연방제 수준이든 그게 연방제든 간에 사실은 이 부분이 그 공론화돼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정립된 문제가 아니죠. 일단 그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연방제 수준의 어떤 개헌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그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어떤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치 입법권이라든지 재정권 같은 거 보면 사실 제가 보니까 사실 조금 모순적인 거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정말 국민들한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설문조사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얘기했고 여러 전문가들 또 뭐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진 것을 갖고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연방제 수준 또는 연방제 형태의 어떤 분권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전 국민들이 토론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또 이게 보면 있습니다. 아까도 지금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자치재정권에 보면 위임사무 비용 부담 원칙이라든지 지방자치 그 재정조정제도 더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조세에 대한 조례주의라고 들어있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지방에서 필요한 어떤 조세를 지역 차원에서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자치 입법권을 보면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법령 안에서 이제는 법령 범위 안에서가 아니고 법률이 되지 않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게 단서 조항이 있어요. 주민의 권리나 업무 부과에 관련돼서는 법률의 위임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다른 영역도 뭐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재정 부분이나 조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상충이 되는 거죠. 분명히 자치세를 조례로 할 수 있다고 선언해 놓고 또 보면 이게 법률로 이렇게 법률 유보주의를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 지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좀 걸러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상충되는 것을 논의하는 데 의해서 우리가 양원제 그 상원 하원에서 상원은 지역 대표로 구성한다. 이걸 원래 안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빠져버렸어요. 빠지는 대신에 국가자치분권 그 회의에서 이게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이 상충되는 문제라든지 분권의 미협점이라든지. 그래서 이철희 의원이 민주당에 28일자로 그때 그 제시했던 그 지방분권 국정회의에 관련된 법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제2국무회의. 네, 제2국무회의.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에 관련된 어떤 재정 문제라든지 법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루자는
그런 것을 취지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원안이 좌절된 대신에 이게 상당히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네. 이철희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 갖고 이 문제에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는 상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게 대해서 거의 이제 지난번 언제입니까? 며칠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브리핑 짤막하게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이 없죠. 구체적인 내용 대략적으로 하면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는 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뭐 나라가 이게 연방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 연방제 논의에 대한 합의가 없는 어떤 결과라고 봐집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지금 이제 지방 특히 이제 이제 자유한국당들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분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분권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재정 건전성 문제 정도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역 간의 부익부, 비인부 현상이 발생하니까 뭐 재정 조정 제도를 통해서 뭐 재정의 어떤 건전성, 그다음에 지금 포퓰리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방 분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청와대 아니나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아니니 물론 이제 지방 정부라든지 그런 몇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어긋나고 있습니다만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지금 단계에서 볼 때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히려 좀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지방 분권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권력 문제는 지금 상당히 의원 집정제하고 지금 대통령제하고 갈라져 있으니까 이거는 좀 미루면서 조금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겠나. 우선은 분권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권력 구조에 대해서 합의를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예. 진행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서 그런지 각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들으면서도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만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고 해서 조금 더 열어준 건 사실인데 조례를 통해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자치세를 거둘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놨지만 일단 법률에 법률 위임이라는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족쇄가 되겠지만 하지만 한 가지 좀 가능성이 또 되는 게 제2국무회의라고 해서 대통령,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또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분기별로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어떻게 극복이 가능하다. 한편에서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장님 말씀을 좀 더 듣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일 중요한 건 분권의 핵심적인 것은 자기가 자기 규정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규정을. 그건 학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게 자치 입법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법령의 범위 내에서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 영찰돼서 진입을 했는데 그럼 최소한 그를 넣으면 단서 조항을 없애야 됩니다. 그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각종 지역 복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정책이라든지 부산만 해도 지금 해양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의무 부과의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규정을 정하면. 근데 그거를 법률로 또 법률 중앙에서 법률을 우선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기존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하고 똑같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에서는 똑같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단서 조항은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광역 단위만 해도 프랑스는 단방국가입니다. 연방국가가 아니지만 변형 입법권이라 그래서 도시 계획이라든지 일정한 도시 정책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법률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서 그 법률과 다르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치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나라 헌법이 자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너무 중앙집권화되어 있고 세계적 추세가 지방분권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마당에 4차 산업혁명이고 듣고 경제도 발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절박하게 지금 시기에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하고 협상해서 이 정도면 협상할 수 있겠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권력구조 문제처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헌법에 대한 국민 발언권이 들어가야 됩니다. 법안에 대한 국민 발언권이 들어가 있어 상당히 진일보하게 들어가 있는데 원래 이게 54년도에 제2차 개헌할 때 50만 이상이 서명하면 헌법도 국민들도 발의할 수 있게끔 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유신헌법 때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건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이게 빠져 있어서 그것도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 하나는 국가자치분권위원회를 지금 현재 지역대표형 상원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면 국가자치분권위원회에 지역정책과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걸 넣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문기구로 헌법에 들어가 있는 기관처럼 자문기구화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의장이 대통령, 부의장이 또 국무총리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조금 전에 말씀해서 구체적인 안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장짜리 정도로 해서 1000명만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곧 내겠다 그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방 분권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상당히 부족하고 이 국정 철학으로서의 지방 분권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이 전혀 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데서 우려를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예. 보수 정부라는 게 생각을 보시오. 보수 정부는 뭡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게 자기들이 철학의 원칙이거든요. 그럼 중앙 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방 정부로 권한을 분산하고 분권하는 것이 원래 보수 정부의 제1의 핵심 자기 철학입니다. 그런데 예. 그것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곧 낸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이런 목소리를 좀 담아서 전향적인 안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분발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장님이 공부거리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요. 지금 제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인데 그러면 그냥 제가 아주 단순하게 그냥 담백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연방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고려 연방제 해가지고 뭐 통일에 대한 얘기 이러면서 뭔가 좀 레드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연방제라는 그 논의가 없었다라는 말씀도 아마 그것과 어떻게 보면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연방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아니 있을까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제일 한국하고 동맹국가가 어딥니까? 제일 동맹국가가 미국이잖아요. 예. 미국 연방제잖아요. 그죠? 독일 연방제잖아요. 전 세계 강소기업이 제일 많고 2008년도 그 외환위기에도 가장 끄떡없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독일 연방국, 유럽의 선진국들이 그 연방국가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경제도 발전하는. 그래서 우리도 연방국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로 지방분권이나 자치를 강화하겠다라고 표명을 한 것이지 그걸 연방제를 바로 하겠다고 저희들은 이해하지도 않고 지금 연방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고려 연방제라는 것은 과거 80년대 북한에서 당시 김일성 전 주석입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쓰지도 않거니와 그 연방제와 이 연방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아이스크림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경강부회식으로 자꾸 연방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든지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면 그건 연방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것은 예. 그건 철학의 빈곤이고 사실관계도 잘 모르는 것이죠. 예, 의장님 저 항상 그 시민행동을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토론의 장에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주시는데 네. 한 템포 쉬어가는 의미로 저 안철현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연방제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연방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연방제라는 논의를 지금 제시하신 이유는 예. 이제 우선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건 연방제 가자는 얘기 아니냐. 그렇죠. 이 대통령 개헌안은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그 이제 반대의 논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럴 듯하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시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뭐 그러니까 연방제에 준하는 혹은 그 정도의 그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지방분권이 겨우 다시 말해서 지방분권이라는 게 우리 지방에서는 다 그게 당연한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고 누구나 다 찬성하고 하지만 예. 이게 전국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말은 안 해도 중앙의 혹은 중앙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많은 분들의 엘리트층이나 이런 층에서는 이제 그 집권에 대한 지금 이 좁은 나라에서 이게 무슨 이 지방분권이 무슨 말이냐 혹은 뭐 지방에 다 권한을 주면 지금 보듯이 뭐 토들이 날뛰든지 부정부패 비효율 이럴 텐데 무슨 이제 분권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개헌의 이 선언적 지방분권 국가지향 뭐 이런 지방정부 이런 선언적 이야기들이 전부 바로 그런 가치관의 충돌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강하니까 그분들이 지금 입에서 연방제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연방제냐 하는 식의 반대 논리가 자꾸 나오는 것이고 예. 그 반대 논리를 연방제라는 이야기는 그 논리를 지금까지 그 논리 때문에 아무리 지방분권 주장하고 시민행동하고 뭐 개헌운동하고 뛰두르고 해도 걸음이 너무 더디다 말이죠. 지방분권에 대한 걸음이 너무 더디고 거의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말없는 침묵의 논리에 막혀서 예. 그걸 뚫고 나가지 않은 이 간절한 심정이 저는 연방제에 준하는 개헌, 연방제에 참 준하는 분권 이런 그 구호로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방제 자체를 너무 그걸 진짜 논리로 예. 단방제냐 연방제냐 지금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연방제 아니냐 이런 접근은 별로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한 타당치 말씀 네, 네. 여쭙고 네. 그다음에 발언 기회 드릴게요. 네.
뭐 지금 조금 우리가 좀 혼돈이 뭐 연방제 하자 이건 아니죠. 아니고 대통령의 연방제 또는 뭐 연방제 수준, 뭐 준 연방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한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욕심들이 저희들 갖고 있고 진짜 지방이 오랫동안 이렇게 너무나 침체돼 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권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특단의 조치, 정말 뭐 지방에서 법률을 만드는 수준에서의 조례 정도. 이거 자꾸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사실을 또 보면 이게 그러면 이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가의 법률이 있는데 지방에서 법률하고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들 예. 충돌될 가능성도 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뭐 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 20년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여러 가지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불신감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분권 개헌이 국민들 지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지난 그 27일 날 한국갤럽에서 대통령이 그 개헌안을 제출하고 그 다음 날 하고 그 다음 이튿날 거쳐가지고 그 국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세대 다 이렇게 불문하고 하니까 55%가 대통령안에 대해서 지지한다, 좋게 본다.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주로 20대, 30대, 40대, 심지어는 50대까지도 긍정적인 것이 나왔어요. 60대 이후만 조금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대통령 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합의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세부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다듬어 가면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열심히 운동하시는 우리 박지원 의장님 계시고 정말 우리 오랫동안 기다려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촉촉히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지진보전하니까 여러 가지 좀 급진적으로 어떻게 가자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어느 정도 국민들의 이해와 합의가 이제 전제가 돼야 되고 또 다른 이야기 좀 한 가지만 더 또 붙이면 아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 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그 범위에서 이런 개념에서 우리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법령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대통령령이라든지 부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방자치 실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지방을 옥새를 쬐고 있는 것이 주로 이 명령 있죠.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 부분만 명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금 이제 이 명령 체계에 대해서 이 조금 저희들이 개정하거나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은 여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100%다 부정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좀 더 연구를 해서 분권 개헌으로 가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짧게만 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이 네. 연방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이해창 과거 두 번이나 지금의 자유한국당 진신에 출마했던 분이 강소국 연방제를 제일 먼저 주장했던 분이에요. 여의도 연구원장이고 지금 고연이 된 박세일 교수가 과거에 연방제 주장했던 분입니다. 연방제 이야기를 보수 정권 정당에서 먼저 제기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 점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단서 조항도 문제지만 현행범법 75조, 95조에는 법률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령으로 전부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전부 위임한다고 만들어놔 버리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영자가 떨어져도 지금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걸 자꾸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번에 대통령 발의하는 전향적이고 지적인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다듬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55%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 자체에 대한 지지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지지가 아니고 그 내용을 국민들이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시점에 발의하는 게 타당하냐 55%가 했던 그 점은 조금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이게 저 개념 정리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재밌는 얘기 좀 해야 되는데 6.13 개헌 그 투표가 6.13 지방선거 같이 연동해서 될 거라고 보시는지 국민투표가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안을 내놓아서 이렇게 국민투표가 가능한지 그걸 좀 여쭈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만 쓰시면 좀 여쭙겠습니다. 박 교수님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과거 우리 개헌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았습니다. 제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정말 때 노 대통령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정 안 되니까 임기 말기 가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 4년 연임제 그거 갖고 그것만 국민한테 물어보자 했는데 그조차도 좌절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오면서 사실 개헌 논의는 항상 집권 초반에 얘기는 나왔어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 학계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하다가
임기 이제 중반기로 가면 또 시들해지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비극적인 이런 상황은 사실은 제도 개선에 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그런 부분도 헌법 개정을 못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헌법 개정의 동력은 정권 초반이 아니면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정권이 이게 어느 정도 1년 내에 적어도 최소 2년 내에 뭔가 개정이 돼야 되지 2년, 3년 임기 말기로 가게 되면 점점 동력이 떨어져서 못한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든지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일 바람직한 것은 이번에 그 6월 달에 지방선거 때 같이 하는 것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정 안 된다면 연내라도 반드시 개헌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내년 넘어가게 되면 저는 개헌이 좀 어렵지 않겠나. 동력이 떨어져서 어렵다? 네, 저는 어렵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합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 정도 내놓으면 여당에서도 이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훨씬 더 좀 어렵습니까, 교수님? 발언 기회를 본인한테 드리면 자꾸 박 의장님한테 넘기셔서 의장님 먼저 말씀해 그런 주시겠습니까? 취지의 말씀을 네. 제가 잘 들었기 때문에 이건 일단 6.13 지방선거 때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건 공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또 6월 13일이 지나면 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9월 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과거에 자유한국당은 그냥 연내 이렇게 이야기한 것보다는 좀 진일보하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빨라졌으니까.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이 모두 다 지방선거 결과 때문에 우리가 통상 보듯이 상당히 내분이 일어난다든지 지도력이 지금과 같은 지도력이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할 것이고요. 또 민주당은 여당은 8월 달에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홍준표 대표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하반기에 조기 전당대회 하자고 본인이 제안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각 당이 전부 당의 리더가 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는데 이게 제대로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올해 이렇게 지나버리면 내년 되면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용과 시기를 일괄타협하는 이런 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87년 그때 헌법 개정도 한 40일 만에 했거든요. 특히 지방분권이라는 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권력 구조 문제도 지금 충분히 내부적으로 움직이면 타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노선으로 양보하더라도 6월 13일 날 국민투표를 만약에 안 된다면 6월 13일 날 국회에서 의결하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때까지 발의를 하자는 것인데 의결을 하고 30일 내에 국민투표하면 되니까 7월 달에 국민투표하고 이런 정도의 일정이라도 내용과 시기를 일괄타협해서 제시해야 된다. 또 그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와 정부와 또 여권과 야권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또 국민들이 그만큼 지금 지켜보고 있고 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투표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는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심판을 받자 국민들한테. 예, 그런 얘기세요? 예. 아니 저희들 같이 학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시민운동, 특히 분권운동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이런 주제에는 훨씬 강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 또 저희들은 그 강한 이야기를 일부러 죽여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이제 중간쯤에서 중간 정도 열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 정도에서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괜히 뭐 철을 칠 필요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그런 것이고 예. 지금 그 상당히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말 좋은 말씀인데 다만 이제 이게 지금 상황에서 아직 그 자유한국당은 지금 조문을 안 내고 아주 거친 이 발표문만 나왔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6월까지 합의를 하자는 것인데 6월까지 합의하려면 합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6월까지 합의해서 설령 그 자유한국당 생각대로 된다 하더라도 9월에 뭐 투표하고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더구나 그 권력 구조 문제에서 아주 첨예하게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디까지나 이 정치라는 게 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가능성의 뭐 예술이라고 하니까 그런 양측의 걸 믿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개헌안이 뭐 청와대든 여당이든 혹은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에게 어떤 애도 뭔가 덕이 돼야지 응할 거라고요. 자기들이 덕이 될 정도로 말하자면 자기들 견해가 다 받아들여지면은 이제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응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이 개헌이 자유한국당과 보수 세력 혹은 이 홍 대표에게 무슨 덕이 될 것인가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텐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좀 깝깝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정치공학적으로 이해 손실, 이해득 실을 따지는 건 뭐 당연히 정치권에서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 오늘 담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았을 텐데 다 못해서 마무리 발언에 살짝 뭐 맛배기라도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박 교수님부터 마무리 발언 청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사실은 시민 여러분도 그렇고 일반 공무원들도 어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지난 우리 세기 동안 굉장히 경제 개발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워오는데 중앙 집권적 체제 그런 요소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다 우리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 저선장 국가 이제 좀 다양성이 확보된 나라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어떤 자원들을 응집시켜서 발전시켜야 될 국민에서는 중앙 집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장애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을 건넜으면 떼목을 버리고 새로운 어떤 탈 것을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처럼 이제는 지방분권이 대세입니다. 대세고 이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봐집니다. 여기서 지방분권의 참뜻을 새기고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의장님이 좀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지방 분권은 뭐 합의하기가 가장 쉬우니까요. 빨리 합의하고 권력 구조도 저는 충분히 합의하라고 보여집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요. 지금이라도 여야 대표들이 청와대 담당자들하고 어디 호텔이라도 들어가서 몇 번 하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기에서 국민투표 실시 시기에 대해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지지율이 47%입니다. 선거 이후에 올해는 24%밖에 안 됩니다. 배의 국민들이 이번 6.13 지방선거 동시 실시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하고 정치권이 빨리 개헌 작업에 착수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 교수님. 네, 저는 지금 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서 나왔던 이 지방분권 국가 지향 예. 그리고 또 지방정부 이런 식의 아주 그 선언적 개념이 이번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시대 정신이 그것이 분권과 집권이 론이 서로 그 낳는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는 좀 이제 그만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지 않은 그 시대 정신을 정리하고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그런 것들이 살아있고 나머지가 서로 절충을 좀 이루는 그런 의미에서 개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켜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지나치게 권력 구조에 경도돼서 이 논의를 이어가서 그런지 아니면 중앙과 지역 언론의 무게감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차이로 좀 많이 무게감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지방분권 이슈가 참 이슈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산 시민들이 분명히 분노하고 좀 참여해야 되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방분권 이슈 관심 가지고 모두 동참해 주십시오.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